여러분은 우주 공간을 초당 29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어요. 거의 빛의 속도죠? 편히 계세요. 긴 여정이 될 거예요. 90년 조금 넘게 지속될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냉동 캡슐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신비로운 외계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거의 1세기 동안 비행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행성들이 발견됐지만 이 행성이야말로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행성은 짙은 파란색 공처럼 생겼고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복잡한 기술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해왕성 크기 정도이며 M등급의 작은 별, 즉 적색외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모항성의 8배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타는 마그마의 층이 이 행성의 표면을 덮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외계 행성의 온도는 매우 낮고 지구와 비슷해요. 그것은 적색외성이 우리 태양만큼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우주물체의 대기가 수증기 아니면 헬륨 아니면 헬륨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기 중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미세한 박테리아라도 대단한 발견이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행성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기원 때문이에요. 만약 그 행성의 대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물체가 적색외성 주변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작은 기초가 될 거예요. 설령 이 이상한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 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까지 운반해서 연구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구 근처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천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2020년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이상한 가스 물질을 발견했어요. 인화수소의 화학적 흔적이었어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인화수소가 지구상에서 일부 미생물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펭귄의 몸에서 인화수소가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펭귄이 금성에서 왔다는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늪과 진흙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인화수소의 일부 흔적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금성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이상했어요. 금성의 온도와 압력은 너무 높아요. 하지만 금성 상공의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마도 몇몇 미생물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산이 종종 그곳에서 폭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출의 결과로 인화수소의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인화수소 출현의 원인이라면 아마도 생명체를 찾지 못할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연구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깊은 우주로 가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해 왔어요. 그중 일부는 외성과 큰 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성들은 완전히 혼자 존재해요. 어떤 별의 궤도에도 속하지 않아요. 차가운 우주 공간에 버려져 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모든 외계 행성들은 모항성들로부터 제각각 다른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 크기와 질량은 지구와는 다릅니다. 태양계 밖에 있기 때문에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의 매혹적인 우주 물체로는 슈퍼지구가 있어요. 만약 어떤 행성의 무게가 지구의 2에서 10배 정도 나가고 2배 더 크고 별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것은 슈퍼지구라고 불립니다. 우리 지구와는 더 이상 비슷하지 않아요. 슈퍼지구는 가스, 바위, 물, 얼음, 불, 산, 유리 또는 다이아몬드로 구성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인간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슈퍼지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지구에만 알맞도록 적응하고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슈퍼지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슈퍼지구는 엄청난 질량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성들 중 많은 곳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천둥번개가 쳐요. 그리고 하루는 24시간보다 몇 배나 더 오래 지속돼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슈퍼지구로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도착했어요. 거대하고 주황색이고 웅장해요. 우주복을 입고 우주 캡슐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행성 전체가 불타는 공처럼 불타오르고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있다면 분명 천하무적일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슈퍼지구를 찾아 날아갑니다. 몇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저 거대한 행성이 괜찮아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 행성은 모항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온이 너무 낮아서 분자조차 얼어붙을 지경이에요. 남극은 이 슈퍼지구에 비하면 뜨거운 사막 같아요. 여행을 계속하고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게 됩니다. 지구보다 3배 더 무겁고 크기가 2배 더 커요. 바위 가스로 되어 있고 아마도 물도 있을 거예요. 수송 캡슐을 타고 행성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마치 커다란 벽돌 상자를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발자국도 걷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슈퍼지구가 무거울수록 중력은 더 커집니다. 몸이 바닥에 눌려있고 이걸 이기기에는 근육이 너무 약해요. 또한 중력의 증가는 지각판의 활발한 변동을 유발합니다. 지진과 산사태는 이 행성에서 꽤 빈번해요. 이곳의 암석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런 행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캡슐로 돌아가서 날아갑니다. 하지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행성의 중력은 우주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밧줄이 우주선을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남은 연료를 모두 사용하여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권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세계의 또 다른 문제는 운석이에요. 중력은 우주선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거대한 우주물체도 끌어당겨요. 거대한 소행성은 슈퍼지구의 인력 때문에 경로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유성우의 형태로 행성에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서 파괴력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슈퍼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높은 압력으로 인한 행성 핵의 정지임. 모두 탑승하세요. 여기는 은하계 여행선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국부 은하군이에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오리온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그리고 그 사이 다른 놀라운 볼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펴주세요. 초광속으로 전환할 때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차원적 위상 변화를 겪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따끔거림은 금방 지나가요. 승객 여러분, 우리는 은하 위도 18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북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첫 볼거리는 M42로 알려진 강력한 항성 생성 영역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하지만 먼저 광고된 여행 일정에 없었던 선장님의 특별 선물 말머리 성운입니다. 좌연에 있어요. 왼쪽을 말하는 거죠. 명칭은 M43입니다. 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신생별에는 강한 태양풍이 불어서 성운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지금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수천 년 안에 그 가스는 우리 태양을 만든 별과 같은 성운에 의해 완전히 날아가 버릴 거예요. 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에 의해 포획된 성운 가스들을 제외하고는요. 좋아요. 우리 승객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M42와 M43의 M은 뭘까요? M은 메시에를 뜻합니다.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름은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였던 샤를 메시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는 초기 망원경을 통해 뿌옇게 보이는 110개의 물체를 카탈로그에 출판했어요. 말머리 성우는 그의 목록에서 43번째예요. 투어를 계속하다 보면 M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길 보세요. 우리는 오리온 성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운의 가스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덜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장기 노출 망원경 사진과 성운의 다양한 가스를 강조한 사진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탑승 패킷에 동봉된 색안경을 사용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광속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중심에 있는 사다리꼴 성단에 접근하면 밝은 별 세타 C가 시속 8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풍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 구름 전체를 변형하여 근처의 별들을 압축하는 충격파를 만들어요. 세타 C는 태양보다 20만 배 더 밝은 메가스타예요. 약 100만 년 후에 초신성이 될 거예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산소, 수소, 황이 마치 형광등처럼 이온화된 상태로 빛납니다. 산소는 파란색, 수소는 빨간색, 약간의 녹색, 그리고 황과 먼지는 노란 오렌지색으로 빛나요. 오리온 성운에서 나와 은하면 위로 높이 솟아오르면 우리 은하 밀키웨이의 나선팔이 보입니다. 은하 위 이 높이에서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우리 태양은 페르세우스 자리 팔 바깥쪽과 궁수 자리 팔 안쪽 사이에 있는 오리온 자리 팔에 있습니다. 밀키웨이 중심에는 항성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밝은 자성막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하의 70% 이상이 자성막대를 포함해요. 이것은 성숙한 은하의 표시예요. 멀리 있는 은하의 20%만이 중심 핵의 자성막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승객 여러분, 주스바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 H1 서버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저 멀리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하지만 수많은 외소 은하에 주목해주세요. 우리 은하 주변에 40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그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LMC라고 부르는 대마젤란 우는 밀키웨이에 있는 불규칙 외소 은하로 약 300억 개의 별을 포함한 역동적인 항성 형성 지역으로 타란툴라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곧 통과하게 될 거예요. 대마젤란 운이 있다면 물론 소마젤란 운 SMC도 있겠죠. 저기 있네요. LMC의 왼쪽 아래에 있어요. 밀키웨이가 결국에는 이 두 외소 은하를 모두 삼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흡수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색안경을 다시 쓰고 보면 LMC가 수백만 년 동안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SMC로부터 엄청난 양의 가스를 빼앗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가스에 대해 잘 알아요. 우리는 밀키웨이에서 약 50킬로파섹, 5만 파섹 또는 16만 3천 광년 거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파섹이 뭘까요? 아니요, 파란색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1파섹은 약 3.26 광년이고 1광년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파섹이라는 단어는 패럴렉스와 세컨드의 조합입니다. 패럴렉스는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각각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패럴렉스죠. 하나의 천체가 태양의 한쪽 면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고 6개월 후에 다시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었을 때 그 차이는 각 또는 각분, 각초, 각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파섹, 패럴렉스 1각초이며 약 3.26 광년으로 밝혀졌어요. 1파섹은 이런 차이가 3600분의 1초인 거리예요. 줄자로 광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섹은 별이나 은하 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패럴렉스가 클수록 물체는 더 가깝고 패럴렉스가 작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타란툴라 성운의 중심부에는 R136 성단이 있습니다. 1광년 거리 내에 각각 태양의 5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40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에서 4광년 이내에는 다른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약 2시 방향에서 초신성 1987A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만 배 밝은 청색 거성은 중심핵이 폭발하여 태양보다 1억 배 밝은 제2형 초신성이 됐어요. 그것은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인 중성자별과 엄청나게 화려한 불꽃놀이를 남겼습니다. 대마젤란 운의 1987A는 1604년 이래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신성인데 지구에서 약 2만 광년 떨어진 밀키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약 2주 동안 낮 동안에도 볼 수 있었어요. 1987A가 청색거성이었기 때문에 초신성이 된 후 오리온 별자리 발치에 있는 별인 청색거성 니겔이 머지않은 미래의 초신성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초신성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늘어났어요.
리겔은 지구로부터 약 86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겔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지구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약 860년이 걸릴 거예요. 초신성 1987A는 코발트, 니켈,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과 가벼운 규산염을 타란툴라 성운으로 분출했고 이것들은 별과 행성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될 거예요. 저희 서버는 현재 우주 테마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린이 승객들에게 목성 솜사탕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가스 전문가라고 말했죠? 다음 정거장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주변입니다. 우리가 밀키웨이를 떠날 때 그 헤일로와 3천억 개의 별을 주목하세요. 은하 헤일로에는 최대 150개의 구상성단이 존재해요. 이들은 은하 원반을 통과하여 궤도를 도는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은하에 오게 되었는지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불규칙 외소은하 NGC 6822를 볼 수 있습니다. NGC는 New General Catalog의 약자로 천체의 새 일반 목록을 의미해요. 아마도 이전에 오래된 목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없었어요. 그저 새 목록이에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조하는 새 일반 목록 인간이 진짜 우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저도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인간이 여기 지구에 있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하지만 우린 존재하죠. 우선 우리와 그 밖의 우주에 있을 생물체들은 적색이나 청색별이 아니라 황색을 띤 백색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살아야 해요. 청색별이 아닌 이유는 수백만 년 안에 너무 빨리 연소되어 소멸하기 때문인데 진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마법을 부려서 지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청색별들은 팽창하고 붉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붕괴해서 폭발할 때요. 어떠한 문명도 청색별 근처에선 번성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게 돼요. 단연코 가장 많은 종류의 별인 적색별들도 궤도를 도는 지능적인 문명이 되기에 무리가 있어요. 적색별은 너무 춥고 어두워서 문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행성은 적색별에 아주 가까운 궤도에서 돌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행성은 강하고 치명적인 X선 복사에 노출되죠. 그래서 비록 적색별이 가장 많고 주위를 도는 행성도 많아 보이지만 적색별은 우리처럼 지적이고 문명화된 생명체를 진행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별들의 약 10%에 해당하는 황색별만 남게 되네요. 하지만 황색별 주위에 지적 생명체가 살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충족되어야 해요. 바로 황색별이 3세대 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3세대 별만이 진화된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다양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별이 폭발할 때마다 더 무겁고 복잡한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폭발이 이 원소들을 방출했고 결국 성운 속으로 들어갔죠. 성운 내의 중력은 차세대의 별들을 점차 형성하며 그렇게 이어가게 돼요. 우리의 몸은 뼈와 치아를 위해 칼슘을 필요로 하죠. 뇌는 우리를 움직이고 느끼게 생각하게 만드는 전기 화학적 신호 발생을 돕기 위해 아연이 필요해요. 우리의 피는 철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3세대 별과 황색별 주위에서 형성되어야 해요. 놀랍게도 지구에는 수소에서 플루토늄에 이르기까지 94개의 다양한 자연 발생 원소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3세대 황색 외성인 태양에게 우린 감사해야 해요. 왜 황색일까요? 황색별은 수십억 년 동안 밝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핵 융합에 의해 아주 꾸준히 연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태양이 만약 6%라도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면 지구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질 거예요. 다행히도 지구는 태양 주변에 서식 가능 영역에 있어요. 서식 가능 영역은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사는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인 행성 그 자체를 생각하게 하죠. 케플러 망원경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모든 황색 외성들 중 4분의 1이 황색 외성 주위의 서식 가능 영역에 지구형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 수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마 33개의 황색 외성 중 1개 정도로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황색 별들의 서식 가능 지역의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많은 셈이죠. 그럼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위한 두 번째 필수 요소인 행성 자체를 고려해 봅시다. 지적 문명을 가진 행성들은 개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특정한 특징들을 갖고 있을 거고 조합해서 발견하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전하고 있는 항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성들은 중심 핵에서 핵융합으로 빛나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의 외피층에 있는 가스는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걸 타고 우주로 날아가요. 미국 인공위성은 태양풍의 힘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에서 발견되는 많은 다른 원소들의 원자핵이 약간 있는 주로 전기화, 즉 이온화된 수소 핵들입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건 대기가 아니라 위험한 태양풍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자기권인데 이는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 극에 이끌려 형광등처럼 대기 상층부의 공기를 전기화시킬 때 오로라를 발생시켜요. 주변에 자기권이 없다면 어느 행성이라도 심지어 서식 가능한 지역에 있는 행성이라도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항성의 이온화된 수소 원자핵으로 인해 구워져 버릴 겁니다.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태양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자기권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자기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대 가스상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가스 행성들엔 문명이 생길 수 없어요. 고체 세계 중 지구와 수성만이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수성은 태양과 가까워서 태양풍을 멈추기엔 너무 약해요.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막은 대기입니다. 대기의 두께는 약 483km며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서 불과 16km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